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야,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2023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 건가? 제가 어제 친구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인 대구에 갔는데 전부 다 애기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 참 옛날에는 진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았던 애들이 뛰어다니고 안기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어린애들 보면서 느낀 게 또 있어요. 애들은 참 격의가 없어. 옆 사람 끌어안고 조금만 친해지면 말 걸고 손 내밀고 만지고, 그렇게 또 잘 웃고, 그렇게 아름답던 애들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애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해. 근데 그때는 심한 정도는 아니고 중학교부터 좀 확실히 대부분 이상해지고, 그렇죠.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애를 한번 낳아보고 싶긴 해요. 직접 내 자식을 기르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낄 것 같아요. 어제 그냥 그 애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았어.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와이프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저는 제 와이프가 1순위이기 때문에 굳이 임신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아이 때문에 내 와이프가 위험하다? 나는 바로 애기 포기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나는 자기 배우자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살아보면 또 배우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이고 자식은 혈연인데, 또 배우자가 속상하게 하면 또 자식이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와이프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기보단 내가 살면서 느낀 올바른 지혜, 올바른 태도의 측면에서 그게 맞다고도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나랑 시간을 더 오래 보냈고, 그리고 결혼식 때 서약을 맺잖아요. 저는 결혼식 진행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그 혼인 서약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 약속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자주 생각했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 질문에 신랑 신부가 모두 크게 예라고 대답해야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약속의 내용들을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그 사람의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듣던지 말던지 상관할 필요는 없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생각이다 뭐 그런 생각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 내린 나만의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만의 삶의 철학. 그런 거는 난 존중해줘야 된다 봐요. 뭐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도둑질이라도 정말 걔가 그런 도둑질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환경이면 존중은 해줘야죠. 대신 나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는 안 지내겠지. 뭐 같이 놀기만 하면 물건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고민을 하겠죠. 아, 나랑 친해지려면 이 도둑질을 멈춰야겠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도둑질을 할 건지 나랑 친해질 건지. 모든 인간관계는 그런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의 신념을, 나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다가갈 건지, 아니면 내 것을 지킬 건지. 근데 대부분 자기 걸 지키는 게 이득이죠. 다른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 뭐 아무튼 삶은 복잡한 것 같고,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판단 내리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걸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코미디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는 판단 내리는 장르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려고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일단 나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또는 영감을 주려고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영향력 좆도 필요 없어요. 제 코미디 듣고 그냥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이게 그냥 흘려 듣기만 해도 내 귀에 흘러 들어왔는데도 빠져나가지 않는 말들이 있어. 나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뭐 내 농담 속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중요한 건 표현이지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 팟캐스트도 여러분들이 한 1.5배속으로 그냥 뭐 할 짓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도로를 걷고 있는데, 보도를 걷고 있는데 차 소리는 듣기 싫고, 근데 뭔가 막 음악도 듣기 싫고, 그렇다고 뭔가 막 지식을 막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또 팟캐스트도 싫고, 근데 뭔가 좀 지식을 약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약간 개소리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약간 또 철학적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또 미친 개 씹소리였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 때우기용으로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비치면서, 오늘은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라는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또 문예 창작과 전공자로서 이 시가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또 이런 거 문학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문예 창작과 다녔던 시간은 너무 좋아하고 문학을 너무 좋아했지만 저 또 관심 없어요. 뭐 시는 이런 거다, 저 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첫 번째 시 제목,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
그리고 세상. 긴 밤 산책은 영혼의 양식. 이 집 저 집 창문 안을 흘끔거리면 지친 아내들이 맥주에 발동 걸려 달려드는 남편을 물리치느라 애먹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지. 자, 이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상황이냐? 이 시인이 어떻게 산책을 떠난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근데 산책하다 보면 이 집 저 집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또 옛날 사람인데 몇 년도 사람이야 이 새끼. 1969년도에 49살이니까 뭐 아무튼 1900년도 초반에 태어났네. 예. 그러면 뭐 건물들도 다 낮을 거 아니에요. 창문들도 다 보일 거고. 그 창문 안에 힐끔힐끔 거려다 보면 술 취해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랑 한번 자고 싶은지 막 달려드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대요. 그럼 아내들은 또 남자 술 취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달려들면 짱납니까 안 짱납니까? 막 저리 가세요 하는데 또 옛날에는 또 십가부장제의 사회잖아요. 남자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여자들은 일하러 다니고. 저는 이 가부장제를 옹호하는데 뭐를 옹호하지 않냐? 이 좆도 책임감 없으면서 가부장제의 특권만 누리려는 이 씹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설치는 꼴은 보기 싫어. 뭐 예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막 가장으로서 자기가 돈 다 벌어오고 집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결정하고 그런 아버지들은 리스펙은 해. 우리 아빠도 리스펙은 합니다. 제가 우리 아빠한테 많이 맞고 뭐 그랬지만 열심히 살았고 책임을 지려고 했거든요. 얍삽하지가 않잖아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좀 뜬금없이 아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빠가 어떤 분이었다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저희 아버지의 말 그걸 듣고 이미지를 알아서 떠올려 보세요. 그게 또 상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 다 알려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다시 가부장제로 넘어가서 이 대화가 너무 이리 튀고 저리 튀네. 탱탱볼이네. 아무튼 꼴 보기 싫잖아요. 군대 가도 꼭 그런 새끼들 있어. 나 옛날에 해병대 나왔을 때 자기가 후임 때는 막 선임들한테 피해 다니면서 욕하고 뺑기치고 이래놓고 갑자기 나랑 같이 이제 상병 병장 되니까 자기 졸라 고생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떳떳하게 살려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가지는 만큼이 남자는 섹시해집니다. 예. 뭐 존나 섹시해야 섹시한 게 아니고 뭐 돈이 많아야 섹시한 게 아니고 그냥 책임감이 있어야 뭐 있어요. 저 또 이런 말에 뭐 동의 못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뭐 내 알바 아니고. 제가 옛날에 2015년도 제가 28살 때 서울예대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 누나들, 제가 28살에 입학했는데도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봐도 이 양성평등이 아니었어. 남자들이 뭐 예를 들면 애를 낳으면 엄마만 자식을 돌보고 남자 새끼들은 맨날 밖에 술 처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집안일도 남자가 다 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난 인정. 돈도 줬도 못 벌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들이
아빠한테 몸 대줘, 돈 대줘, 낮에 일하고 애까지 키워. 이런 씹새끼 아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못된 새끼지. 그래서 저는 좀 페미니즘 학문에 굉장히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진짜 저희 집안이 꽤 오랫동안 제사도 지내오고 막 옛날부터 큰어머니들만 이렇게 뭐 제사 음식 준비하고 막 설거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들도 뭐 이제는 그릇 나르고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도 간소화되면서 큰어머니들이 이제는 더 떵떵거리면서 쉬고 남자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큰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쉬시라고 설거지 한번 해요 한 적 있어요. 그 페미니즘 학문에 처음 접했을 때 그때 뭐 이 새끼야 나대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큰아버지들이 저를 바로 잔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같이 치우자면서 막 해요. 이 문화가 바뀌었어. 그러면 페미니즘도 조금 이제 적당히 해야지. 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말은 이퀄리즘이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여성 상위로 가잖아. 요번에 대구 가서 내 친구들만 봐도 다 와이프 핸드백 들고 있고 물론 와이프들 고생 많이 하겠죠. 근데 뭐 핸드백 들고 있고 뭐 애도 보고 있고 근데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근데 와이프는 직장 안 다녀. 그러면 안 되지. 씨발 같이 해야지. 물론 사랑하면은 뭐 더 해줄 수 있어요. 뭐 누가 더 해주고 덜 해주고 이런 걸 싸움 붙이자는 게 아니라 알아서 양심 있게 부부로서 살기로 했으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 집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작은 왕국을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뭐 같이 그 왕국을 돌봐야지. 제가 지금 이 저격하고 있는 여자들은 정말 자기 일 잘하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나 여기에 포함되는 여자들을 욕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나가서 돈을 안 벌어와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따박따박 써. 그러면서 존나 자기 힘들다고 징징대. 애도 대충 봐. 애 막 그냥 대충 눕혀놓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게 해놓고 존나 친구랑 수다 떨고 카페 가서 막 친구랑 수다 떨고 명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 더 등쳐먹을 수 있는지 얘기하고. 근데 이런 여자들이 있나? 이런 여자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악마니까 없겠죠, 이런 세상에. 저도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뭐 다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술 취해서 달려드는 남편을 막 저리 꺼져라 막 이렇게 막는데 또 그때 당시에 가부장 사회라서 겨우겨우 저항하는 거야. 아내들이. 그런 아내들이 산책 중에 종종 보였다 라는 내용인데 이런 게 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냥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몇 년도야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80년 뭐 아니면 진짜 막 안 돼도 뭐 70년 뭐 이렇게 됐던 과거겠죠. 과거의 그런 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조금 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빨간 메르세데스. 누구나 저기압일 때가 있어.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가끔은 요것이 행복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저기압일 때였어. 경마장 주차장에서 돈 많은 돼지놈이 맹추 애인을 옆에 태우고 빨간 메르세데스를 몰아 내 앞으로 끼어든 게 말이지. 불쑥 치솟는 생각이 저 등신 새끼를 차에서 끌어내려 엉덩짝을 차주리라. 나는 발레 파킹까지 놈을 따라가 놈의 뒤에 차를 대고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가서는 놈의 차문을 잡아당겼어. 문은 잠겨 있었어. 창문도 닫혔고. 그래서 그놈 옆에 창문을 두드렸지. 문 열어! 니놈 엉덩짝을 박살내줄 테다. 놈은 그냥 앉아서 앞만 쳐다보더군. 놈의 여자도 그랬고. 년놈이 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놈은 나보다 30살은 어렸지만 놈을 패줄 자신 있었어. 말랑말랑한 응석바지 새끼쯤이야. 그래서 주먹으로 창문을 팡팡 쳤지. 빨랑 나와 똥싸개야. 유리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놈이 제 여자한테 슬쩍 고갯짓을 하대. 여자가 손을 수납칸으로 뻗어 열더니 놈에게 건네줬어. 32구경 권총을. 놈이 그걸 들고 아래를 겨냥한 채 안전장치를 푸는 게 보였어. 썩을. 나는 회관 쪽으로 후퇴했어. 그러는 게 무조건 상책 같아서. 그냥 그렇게 거기 있을 수밖에. 찰스 부코스키 그냥 개또라이죠. 예? 그냥 지금 이런 짓 했으면 바로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서 뭐 보복 운전하던 미친 할배 새끼 막 이래가지고 영상이 떴겠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졸라 열받게 하는 새끼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어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깜빡이도 미리 켜고 되게 안전하게 진입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빵 하는 새끼들이 있어. 나 그런 새끼들은 존나 열받더라고. 왜 빵 하는 거지? 내려서 나도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어. 그리고 가끔 이 도로 위에는 딱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있고 실선에서는 넘어가지 마라, 점선에서 넘어가라, 막 이런 다 규칙인데 그런 걸 어겨서 막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족같이 운전하는 새끼들 있거든요. 이거는 뭐 편견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열받아서 개새끼 하면서 운전자를 보면 다 여자야. 남자도 많지. 남자도 많은데 아줌마들이 몰라서 이래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나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냥 화가 나요. 그냥 그 성별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족같은 운전 방식에 화가 나는 거지. 운전 잘하는 여자들도 많으니까. 아무튼 이 사람 씨 진짜 웃긴 게 막 욕도 나오고 존나 찌질해. 일단 이 젊은 남자 후려 패려고 갔다가 이 새끼가 권총 꺼내니까 존나 톡겠다는 게 이 시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찌질해서 마음에 들어. 나는 시집에 이렇게 욕이 많은 또 욕이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봐요. 예. 이게 사실은 옆에 영어가 있고 이게 번역 전문가분들이 한글로 옮겨놔서 그런데 영어로 이제 진짜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면은 더 어떻게 와닿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새끼예요. 예. 다음 시도 바로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 시는 좀 따뜻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색 양복의 사내. 이게 제목이거든요. 첫 문장부터 욕입니다. 존만이 160 남짓한 키에 몸무게 60kg쯤? 나는 그 사내가 영 못마땅했다. 그자는 그 은행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어쩐지 그자가 나를 흘끔거리는 것 같아서 나도 그쪽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엇이 그런 반감을 자극했는지는 모르겠다. 양끝이 축 처진 빈약한 콧수염, 40대 중반의 사내. 은행원들이 대개 그렇듯 그자는 뺀질거리고 제잘난 맛에 사는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은 하마터면 난간을 넘어 들어가 그자에게 따질 뻔했다. 대체 뭘 그리 쳐다보는 거야? 어? 오늘 은행 안으로 들어가 줄을 서 있는데 그자가 책상을 떠나는 게 보였다. 한 여자 은행원이 창구 앞의 한 남자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다. 갈색 양복의 그 사내는 두 군데 상담을 중단시키기 시작했다. 벼란간 갈색 양복의 사내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 남자의 뒤로 돌아가 양팔로 남자를 감싸더니 걸쇠가 달린 문 쪽으로 남자를 질질 끌어내고는 손을 내밀어 문의 걸쇠를 풀었다. 내내 남자를 붙잡은 채로. 그리고는 남자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남자를 붙잡은 채 한 여직원에게 말했다. 경찰에 연락해. 사내가 붙잡은 남자는 20살쯤 된 흑인으로 188에 85kg은 좋게 돼 보여서 나는 생각했다. 어이 도망가 이 친구야. 감옥에선 시간이 안 간단 말이야. 하지만 청년은 붙잡힌 채 거기에 서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자리를 떴다. 나중에 그 은행에 가보니 갈색 양복의 사내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자가 나를 흘끔거리길래 슬며시 웃어주었다. 와, 난 이 시 참 좋다. 지금 다시 봐도. 지금 다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은행에서 키도 작고 존나 병신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 근데 그 새끼가 맨날 힐끔거려서 존나 한날은 너무 짜증나고 이 새끼가 또 만만하게 보였겠지. 막 난간을 뛰어넘어서 따지고 싶을 정도로 쳐다보는 게 싫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한 소동이 벌어졌어. 자기보다 키도 막 진짜 얼굴 하나 더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보이는 남자가 소란을 피우니까 이 남자가 탁 잡아가지고 남자답게 경찰 부르라고 하고 그 소동을 딱 종료시킨 거지. 거기에 이 시인은 이야 저 새끼 남자네. 다음번에 은행 갔을 때 이 남자가 쳐다보니까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감으로 바뀐 거죠.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몸이 좋으면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들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막 이래도 본능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몸이 다부져 보이고 막 이런 사람한테
되게 호감을 느끼는 게 느껴져. 내가 생각해도 막 나보다 몸 좋고 덩치 크고 막 헬스 근육 같은 사람이라도 딱 보면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괜히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나도 같이 따라 웃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이 사람이 뭐 어디 박사 출신이고 돈도 많습니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돈 많아서 좋겠네. 물론 진짜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보여지는 체형보다 정말 또 존경심이 드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면은 누구나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남자다움이라는 거는 이 몸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이 인내심과의 싸움이거든요. 인내심. 누가 더 오래오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냐. 스탠드업 코미디도 제가 정말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일단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대가들을 만나보면 몇십 년을 해야 겨우 코미디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난 그런 점이 너무 좋아. 어렵잖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걸 난 좋아합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금방 풀겠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무나 풀 수 없거든요. 그 문제를 혹여나 내가 못 풀어내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감, 그다음에 뭐 나에 대한 떳떳함 이런 거는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자부심이 있어요. 뭐 물론 가끔은 이렇게 살았다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그냥 과거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진다면 그럼 다르게 살겠지. 내 지금 이 머리를 가지고 그대로 간다면 누가 씨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나 후회는 안 해. 그리고 크게 아쉬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내 삶에. 나는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늘 자극을 받는 게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극을 받아요. 내 상황은 아직까지 할 만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의 시를 보면서 그런 나의 오만 가지 철학이 다 떠오르네. 이 시라는 게 확산성이 있어요. 확산성이 뭐냐? A는 A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A는 B다, C다, D다, E다, Z다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열려있음. 이 사람 시는 굉장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확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상징성이나 질문을 시 속에 내포함으로써 이 확산성을 가지는데 내가 만약에 문창과 다닐 때 이 사람 시집을 더 빨리 읽었었더라면 더 자신감 있게 시를 썼을 텐데 이 사람 시 쓰는 작법 방식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시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시인이고 옛날부터 제가 이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 잘은 모르지만 소문은 들었어. 이 새끼가 막 이상하게 동기부여 영상에 가끔 언급이 되거든요. 감옥에 가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막 이 지랄해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나의 본성이자 욕망이잖아요. 그걸 하기로 다짐을 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처하더라도
그 사랑했던 마음을 잊지 말라. 어떤 그런 순수한 사랑을 이 사람은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접한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뭐 또 더 복잡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존나 찌질한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열받네. 이 새끼가 날 만났는데 나도 막 존만이 170 존만이 174인데도 170 존만이 왜 쳐다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존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32구경 권총 들고 뛰어가야 되나 이 새끼가. 근데 뭐 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음 제목, 노인을 돕는다는 것. 오늘 은행에서 줄을 섰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영감님이 안경을 떨어뜨렸다. 다행히 안경은 안경집 안에 있었다. 영감님이 몸을 숙이는데 하도 힘들어 보이길래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주워드리죠. 하지만 내가 안경을 주웠을 때 영감님은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까맣고 아름다운 지팡이. 나는 안경을 돌려주고는 지팡이를 주워 건네면서 영감님을 안심시켰다.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앞으로 갔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기다렸다. 내 차례가 오기를. 뭐 그냥 노인도 얘기를 제가 앞에도 존나 찌질했으니까 이제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존나 언급하고 싶었는지 뭐 이 시를 썼네요. 근데 안경을 주워주자마자 지팡이를 떨어뜨린 건 좀 빡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 만약에 안경을 주워드렸는데 지팡이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지팡이를 주워드렸는데 다시 안경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다시 안경을 주워드렸는데 그 이번에는 모자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모자를 주워드렸는데 또다시 지팡이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주워드렸는데 신발이 벗겨졌어. 그래서 신발을 신겨들었는데 고추가 섰어. 그럼 고추를 다시 이렇게 바지 안쪽으로 집어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침을 뱉어. 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가면 좀 짱났겠죠. 근데도 저는 끝까지 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을 겁니다. 물론 고추를 빨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주워드리는 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우화 중에 유비가 노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삼국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유비가 이 도원결의 하기 전 아주 젊었을 때 강을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한 할아버지가 어이 젊은이 나도 좀 데려가 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나는 혼자선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부탁하네. 그래서 유비가 다시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 할아버지를 업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젊은이 미안하네. 내가 저 강 건너편에 보따리를 놓고 왔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갈 텐데 유비는 네 씨바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다시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들고 다시 또 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건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또 한 번 더 강을 건너는 수고를 했나. 그러니까 유비가 그럽니다. 제가 기왕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업고 강을 건넜는데 그냥 가버린다면 첫 번째 수고로움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씹새끼야. 다음부턴 잘 챙겨 이 할아버지야.
뭐 이건 속으로 했겠죠. 피곤하더라도 다시 강을 건너서 네, 당신께 건네드리고 이렇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래야 제가 당신을 도왔던 도우는 이 행위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와, 나는 이 우화가 내 삶의 모토예요. 뭐 살다 보면 막 누구 돕고 막 이러는데 중간에 더 도와주기 싫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끝을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끝을 잘 맺어라. 제가 끝을 잘 못 맺었던 건 전 여자친구들과의 이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과 연애하면 끝이 늘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변덕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끝이 좋을 수가 없었어. 그냥 사귀다가 좀 실증나면 헤어지자고 하는데 누가 하면 씨발 그 상황에서 끝을 좋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근데 그 연애 빼고는 다 끝이 좋았어요. 막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좋은 인상. 막 진짜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장 밑에서 일해 본 적도 있는데 끝까지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 정도로 야망이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귀찮지만 한 번 더 고생하면 끝이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애쓰자 이런 것들. 저는 저의 이런 성격이 제 와이프는 저의 이런 면모에 대해서 되게 이해 못 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해가 되고 솔직히 수고롭다고 생각도 안 해요. 살다 보면은 좀 끝이 귀찮아져서 막 귀찮은 일을 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인생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싶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팟캐스트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센 농담, 또 입도 거칠고 뭐 상스럽겠지만 사람만큼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나 좋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나 좋은 사람이야 믿어줘. 이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거. 예전에 코너 맥그리거라는 UFC 선수가 있는데 이 새끼가 아주 돈을 많이 벌었죠. 어그로 끈 다음에 자기 파이터머니 올리고 사업하고 그걸로 돈 쫙 끌어모은 다음에 존나 빨리 은퇴한 천재 새끼. 저는 이 사람의 행보 뭐 최근에는 이긴 적이 별로 없지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뭐 낭만적인 파이터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파이터였죠. 아무튼 코너 맥그리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노력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근데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말할 때마다 힘이 빠지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아니까 내가 좋아서 노력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노력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은근히 나는 팟캐스트에서 이걸 알리고 있네. 근데 다는 안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팟캐스트라서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유튜브야 편집 조금만 잘하고 어그로 끌면은 다 볼 수도 있는데 이 팟캐스트는 정말 내 취향인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듣는 게 힘들거든. 개소리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니까. 거의 뭐 씨발 나밖에 안 들을 수도 있어 사실.
저는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게 또 제 모토거든요. 그러고 딱 먹고 살 만큼만 돈만 벌면 돼요. 저는 좀 낭만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이터였다면 맥그리거처럼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종 격투기라는 운동은 워낙 위험하니까. 근데 뭐 내가 농담을 한다고 만약에 미국에서는 뭐 총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크리스 락처럼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욕했다고 윌 스미스가 때린 것처럼 누구한테 맞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죽진 않잖아.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전혀 주변에 알리고 있지도 않고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 빌버라는 코미디언 때문인데 빌버라는 코미디언이 이 팟캐스트를 하는데 구독자 수도 많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청취자 그 조회수 보면 존나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존나 낮긴 낮아. 근데 이 새끼가 제목도 안 달아. 심지어 썸네일도 존나 늘 그대로야. 편집도 존나 대충해. 편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엄청 오랫동안 거의 내가 알기로 10년 넘게 녹음을 했던 걸로 아는데 월요일 목요일마다 아무 말이나 다 녹음하는 거예요. 뭐 미식축구 본 거, 막 친구랑 떠든 거. 근데 어쨌든 제가 빌버라는 코미디언을 넷플릭스 스페셜로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정말 오래전부터 이 코미디언의 꿈을 품어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아, 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묵묵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또 신경 안 써요, 씨발. 그래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 공연 보러 왔는데 저 팟캐스트 청취자입니다 이러면 와 진짜 남자라도 바로 키스 박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싸움이 외로우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만 해도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제목입니다. 이봐 하고 나는 방 건너편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신발에 와인 좀 따라서 쭉 들이켜봐. 왜? 그녀가 악을 썼다. 헛짓거리를 하려거든 도박도 해가면서 하자고. 나는 소리쳐 응수했다. 여보쇼! 하고 옆집 남자가 아파트 벽을 쾅쾅 쳤다. 나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한단 말이오. 제발 좀 닥쳐요. 그는 벽을 무너뜨릴 기세로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녀에게 건너가서 말했다. 저기 조용히 하자. 저 사람한테도 권리가 있어. 지랄하지 마 등신아. 그녀가 나한테 빽 소리를 질렀다. 옆집 남자가 팡팡 다시 벽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도 옳고 저 남자도 옳다. 나는 술병을 들고 창가로 가서 밤 풍경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한 모금 쭉 들이켜고는 생각했다. 우린 피차 끝났구나. 막다른 골목이야. 술도 바닥났다. 다른 것들이 죄다 그렇듯. 그녀에게 돌아갔더니 그녀는 자기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침대로 옮겨다 놓고 불을 끄고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술병을 빨며 생각했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할 만큼 했어. 이제 여자가 잠들었으니 그럼 옆집 남자도 잘 수 있겠군. 저는 이 시에 가장 좋았던 문장은 이 여자도 옳고 저 남자도 옳다. 맞아요. 이 시를 보면 내일 출근해야 하는 남자의 입장도 생각나고
화가 나 있는 여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 그들의 복잡함을 아는 거지. 아,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짱날까.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이 부코스키의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그 남자친구라는 새끼가 맨날 술 처먹고 이상한 시나 쓰고 돈도 안 되는 짓거리나 하는데 존나 매력 있으니까 열받겠죠. 근데 또 그런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지. 이 찰스 부코스키는 시인이니까. 시인들은 누구보다 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예 창작과를 다닌 걸 내 인생의 최고의 한 수로 둬요. 일단은 정말 이 문학이 돈이 안 되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인과 소설가, 평론가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랭킹을 내려보자면 시인이 1등이고 소설, 그 다음 평론. 이게 돈 버는 순서예요. 돈을 못 버는 순서예요. 시인이 제일 못 벌어요. 시인들은 심지어 시집을 하나 내도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보통 다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그 시인들이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시를 쓰는 이유는 또 아무도 읽지도 않아. 요즘 누가 시를 읽어요? 그 시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문창과 1화가 있는데 어떤 문창과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교수님, 그 교수님이 시인이었어요. 다행히 시인이셨는데 또 교수까지 돼서 뭘로 비유해야 되지? 이 문학계에서는 거의 BTS만큼의 가장 잘 풀린 케이스죠. 시인인데 교수가 됐다? 정교수다? 그러면 BTS입니다. 그냥 거의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교수님, 저는 시를 쓰고 싶은데 시인은 1년에 버는 돈이 30만 원도 채 안 된다면서요. 월에 버는 돈이 30만 원도 채 안 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잘 나가는 시인도 월에 30만 원, 글 써서 받는 돈이 30만 원도 안 돼요. 진짜 잘 나가는 시인도. 그냥 옛날 가수로 치면 2PM 정도 되는 시인도 30만 원이 안 돼. 나머지는 다 시 창작 수업이나 막 이런 거 출강해가지고 돈을 벌지. 시 써서는 돈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시인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시인 같은 답을 했거든요. 너는 시를 쓰면 안 되겠구나. 시인이라서 3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거야. 우와, 사실 이거 제가 뭐 어디서 본 건 아니고 주워 들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주워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 시인이라서 3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거야. 존나 멋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시인이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문창가에서 만난 사람을 성별로 구분 안 해요. 정말 그냥 시인, 제가 만난 교수님들, 시인들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존나 세요. 또 아까 제가 헬창 얘기했는데 막 몸이 존나 우락부락하고 막 그러면 숙연해진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몸도 갸냘프고 작은데 그 에너지가 느껴져. 존나 그 우락부락한 마음의 근육과 이성적 사고와 그 엄청난 지적인 어떤 섹시함. 존나 멋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며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앞으로 나는 문학할 생각은 없는데 재능도 없고 근데 절대 후회 안 해요. 서울예대 문창과 최고의 학교였고 후회 안 합니다.
이 사람의 시를 보면 찰스 부코스키 그 삶의 좀 고단함 이런 것도 좀 느껴져서 좋아요. 그걸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이 보통 책 보면 일부러 어렵게 쓰거나 일부러 난해하게 쓰는 작품들 좀 싫어하거든요. 쉽게 쓸 수 있어요. 쉽게도 쓸 수 있는데 제가 또 코미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쉽잖아. 쉽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철학을 녹여낼 수 있어. 저는 코미디가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요. 시도 시 쓰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설도 소설 쓰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코미디도 하나의 기술이라 생각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철학, 그걸 각자 예술가들은 녹여내는 거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노래라는 기술로 자신의 철학을 녹여내는 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자신의 철학을 녹여내는 거고, 저는 코미디라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 철학을 녹여내고 싶어요. 위험한 일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찰스 부코스키. 이 사람 시집 제일 뒤편에 나와 있는 말인데 제가 이걸로 코미디도 짰죠. 아무튼 이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의 시집을 읽고 뭔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자위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벌써 57분인데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인생이 힘들어도 늘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자살이 마려워도 내일까지 살아보자, 한 달까지 살아보자, 아니면 떡볶이라도 먹고 죽자,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만나요. 굿럭.